자, 그래서 이전 시간에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인 경사강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경망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그리고 순전파 과정이랑 역전파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신경망, 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기본적인 신경망에서 사용이 되는 경사강법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러한 경사강법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경사강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얘를 약간씩 수정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경사강법을 사용을 하고요. 신경망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약간 그 기존에 사용이 되던 이러한 간단한 경사강법을 수정 보완한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냐면 옵티마이저라고 부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경사강법도 옵티마이저가 되는 거죠. 왜? 비용함수의 최소값에 대한 비용함수의 값을 최소로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을 때 사용이 되는 방법, 즉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옵티마이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기본적인 경사강법이 갖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경사강법이 신경망에서 왜 사용되기가 어려울까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신경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경사강법은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기본적인 경사강법이 갖는 주요한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된 정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얘만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의 경사값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t 스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t 단계에서의 경사가 되는 거고요. t-1까지의 경사에 대한 정보 혹은 에타까지 포함을 한다면 t-1까지의 업데이트가 된 정보는 여기에 이 공식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경사강법이 갖는 첫 번째 문제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에타를 볼게요. 이 에타의 값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 값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고정되어 있나요? 고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그것이에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어? 러닝 레이트를 변경시켜 주는 게 필요한데 기본적인 경사강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초기 값이 여기라고 추가적으로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경사를 보죠.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경사의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비용함수,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비용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하면은 학습의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냐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러닝 레이트의 값을 감소시켜주면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경사가 큰 부분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 거고요. 즉, 초반 부분에는. 경사가 크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이 최소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많이 움직이게 한다고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 최소값 부분 근처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업데이트가 조금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컨버지가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는 러닝 레이트의 값을 작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 경사강법에서는 이 러닝 레이트의 값이 업데이트가 몇 번째 발생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인 경사각법을 신경망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들 포인트를 잘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새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새들이 무엇인지는 알죠. 말 안장을 의미합니다. 새들과 같은 형태로 생긴 이러한 그림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빨간색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새들 포인트라고 해요. 얘는 최소값이에요, 아니에요? 이 비용함수죠. 세로가 비용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예, 이쪽 얘네들이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은 비용함수에 대한 최소값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최소값이 아니죠.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용함수에 대한 미분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맞을까요? 그래서 비용함수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경사관법을 보면 이 부분이 0에 가까워진다고요. 여기 근처에서는. 그럼 업데이트가 이 근처에서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발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예, 미세하게 업데이트가 발생을 한다고요. 기본적인 경사관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에서 경사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여기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신경망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다고요. 맞을까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용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새들 포인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새들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사강법을 사용을 하면은 새들 포인트가 그렇게 많은 신경망이 갖는 비용함수의 최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들, 딥러닝 알고리즘 등과 같은 방법에서는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런데 기본적인 경사관법을 사용을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그래서 데이터형이 양이 많아지면은 뭐 학습을 하는데 한 번 학습을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존재해서 기본적인 경사관법을 신경망에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검증이 되어가지고 판단이 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사관법을 수정 보완한 새로운 방법들, 즉 새로운 형태의 옵티마이저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이 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멘텀이라는 방법도 있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줄여서 아다그레드 그다음에 RMS 프롭 얘는 루트 민 스퀘어 프로파게이션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아다 델타 아담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 지속적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옵티마이저는 얘랑 얘예요. 이 두 개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원리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방법들이 작동을 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페이퍼를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학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안이 된 방법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업데이트된 정도를 반영해서 지금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을 하자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는
옵티마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 공식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위에를 볼게요. 그래서 VT를 먼저 계산을 해요. 이건 이제 T 단계에서의 업데이트에 사용이 되는 공식이 됩니다. 근데 VT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마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BT-1은 예, T-1 단계에서 B값이 되겠죠. 플러스 에타 곱하기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특정한 파라미터에 대한 여기 이제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죠.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경사관법에서 사용이 되는 미분값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먼저 써보죠. VT-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마 곱하기 VT-2 플러스 에타 곱하기 T-1 단계에서의 뭐가 돼요? 미분값이 된다고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VT-2 같은 경우에도 T-2 단계에서의 이 미분값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미분값에 에타를 곱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당 단계에서의 업데이트된 정도를 의미한다고요. 걔네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식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즉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로컬 미니멈을 잘 벗어난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파란색, 이게 이제 비용 함수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비용 함수의 최소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랜덤하게 여기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 기본적인 경사광법이고 요 연두색으로 나타낸 게 모멘텀을 사용한 방법이에요. 자,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겠죠? 맞나요? 3차원이라고 한다면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근데 기본적인 경사광법을 쓰게 되면 한 번은 이쪽으로 쭉 가고 한 번은 이쪽으로 쭉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근데 모멘텀을 쓰게 되면 이전에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맞을까요? 그러면 이 폭이 줄어들어요.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으로 가는 거랑. 왜 그러냐면 자, 세 번째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업데이트된 정보랑 두 번째 업데이트된 정보를 사용을 하겠죠. 맞아요? 첫 번째 업데이트된 정도가 여기 있다고요. 이쪽으로 이만큼 갔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됐어요. 얘네들을 섞게 되면 이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왜? 1번과 2를 더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더하게 되면 아래로는 한번 업데이트할 때 더 많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사광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최소값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로컬 미니멈을 잘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이전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인 모멘텀이라고 하는 새로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모멘텀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긴 하지만 예, 추가적인 다른 방법들을 더 더해가지고 더 성능이 좋은 옵티마이저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인 모멘텀 방법은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멘텀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소개를 하고자 하는 옵티마이저는 무엇이냐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아다 그레드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됩니다. 얘는 기본적인 경사화법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방법이냐면 두 번째 문제점. 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사화법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 즉 이전에 업데이트된 정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방법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다그레드라고 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경사항법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 어떠한 문제점이에요? 러닝 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다. 업데이트가 몇 번째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러닝 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방법이 아다그레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러닝 레이트의 값을 변화를 시키느냐, 업데이트가 몇 번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공식은 얘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경사근법 공식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타가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죠. T단계에서의 비용함수에 대한 미분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경사강법이 되는데 아다그레드를 보면은 기본적인 경사강법에 어떠한 것을 추가를 했냐면 러닝 레이트 밑에 분모로 이 값을 추가를 했어요. 자, GT 더하기 입실론을 하고 루트를 씌웠죠. 입실론은 별게 아니에요. 이건 스무딩 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특정한 상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대문자 GT.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의 경사의 값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문자 GT가. 알겠나요? 첫 번째 업데이트 될 때 도출이 된 경사값이 있겠죠. 맞아요? G1이죠. 얘를 제곱을 하고요. 두 번째 업데이트 할 때 사용이 된 경사값이 있겠죠. 걔가 G2가 되는 거예요. 얘를 제곱을 해요. 그래서 쭉 어디까지요? 이전 단계까지. 지금 이제 T 플러스 1 단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 단계까지, 즉 이전 단계까지의 경사의 제곱들을 다 더한 게 뭐라고요? 얘라고요. 예. 거기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 러닝 레이트의 값을 변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이 러닝 레이트,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러닝 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맞아요? 이 부분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모의 값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이 대문자 GT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죠. 각각의 단계에서 도출이 된 경사값을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대문자 GT의 값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제곱의 합이잖아요.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분모가 커지면 전체의 값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의 부분이 작아진다고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러닝 레이트가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자 이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최소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현재 파라미터의 값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업데이트가 한 번에 더 많이 되고 반대로 현재 파라미터의 값이 최소 지점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즉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됐으면 업데이트 되는 정도를 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학습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분모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분모를 볼게요. 얘는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값이? 분모의 값이?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분모의 값은 커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분모의 값이 무조건적으로 커지면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진다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얼마의 수렴을 하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 부분이 0에 가까워지면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즉, 이 아다그레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분모 부분이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0에 가까이 되는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0으로 가까이 수렴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지점에 가까이 가기 이전에 업데이트가 멈추는 문제 혹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무엇을 사용하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아다그레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을 해야겠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거랑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분모에 경사의 제곱의 합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제곱의 합이 아니라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계속 더하게 되면 커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 전체의 값이 0에 가깝게 된다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평균을 사용하는 거죠. 역시 다들 똑똑하군요. 평균을 사용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바꿨어요. 나머지는 바뀐 게 없어요. 얘는 뭐예요? 간단하게 쓰면 GT 있죠? GT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였잖아요. 맞나요? 여기에 T로 나눈 거예요. 그냥 평균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 RMS 프랍이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그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평균을 구했습니다. 무빙 에버리지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 로우 있죠.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얘는 0.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T-1까지의 평균 값을 90%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단계에서의 경사값을 10% 반영을 해가지고 새로운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Moving Averag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oving Average 방법을 써서 이 평균을 구한 거고요. 걔를 분모에 사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아다그레드가 갖는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즉 러닝 레이트가 무조건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이게 다예요. RMS 프랍은. 그리고 RMS 프랍에서 이거 있죠. 루트민 스퀘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모 이 부분 있잖아요. 평균 값의 루트를 씌운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루트민 스퀘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텀을 이용한 방법이어가지고 얘의 이름이 RMS 프랍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RMS 프랍을 약간 더 확장한 게 무엇이냐면 아다 델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얘가 그대로 사용이 된 거예요. 얘를 다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MS G 제곱 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그대로 G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제 그대로 사용이 된 거고요.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분자에는 얘는 특이하게 뭐냐면 에타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경사값을 우리가 평균을 내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아니죠. 이 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 뭐예요? 얘는 업데이트가 된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사가 아니라. 경사 곱하기 러닝 레이트를 해야지 업데이트 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값을 사용해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분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RMS 풀업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식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RMS 풀업 더하기 모멘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모멘텀이 어떠한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죠? 어떠한 이퀘이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BT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가지고 파라미터로 업데이트하고 있죠. 이게 기본적인 모멘텀 방법인데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에 무엇을 반영을 한 거예요? RMS 풀업이라고 하는 방법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멘텀에서 사용이 되는 이 BT 있죠. 이 부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부분 이거를 무엇으로 나눠요? RMS로 나눠요. 어? 얘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얘로 사용한다.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의 G 제곱 T 플러스 25. 이게 RMS 풀업에서 사용된 방법이잖아요. 걔를 모멘텀에 이렇게 갖다 넣은 거예요. 별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기계학습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특성 혹은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들을 몇 개를 일차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모두 다 적용을 해보고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했는데 걔네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이나요? 이렇게 있죠. 자꾸 올라가죠. 오른쪽 거를 볼게요. 이 점이 빨간 점이 무슨 점이에요? 빨간 점이 뭐라고 그랬죠? 빨간 점이 최소 지점 아니에요? 새들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최소 지점은 여기 어딘가 있다고요. 어? 그래서 어떠한 옵티마이저가 좋은 옵티마이저예요? 이 새드 포인트를 빨리 벗어나가지고 밑으로 빨리 내려가는 옵티마이저가 좋은 옵티마이저라고요. 자, 이 빨간색 SGD 있죠? 얘는 뭐예요? 기본적인 경사광법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경사광법은 2가지 제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새들 포인트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얘가. 그리고 모멘텀이 있고 얘는 이제 그 모멘텀의 그
네스트 그로브라고 하는 텀을 더한 건데 얘는 모멘텀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가 있고 아다 델타가 있고 RMS 프랍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그림에는 이제 아다 델타가 가장 빨리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고 맞을까요? 그 다음이 RMS 프랍이 되고 자 그런데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옵티마이저가 무엇이냐면 RMS 프랍이랑 아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다 델타도 간혹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요 세 개 정도를 트라이를 해보고 그 중에서 모형의 성능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옵티마이저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인 경사관법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변화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업데이트가 몇 번째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새들 포인트를 더 잘 벗어나고 학습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변형이 된 그런 옵티마이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가중치 초기화예요. Weight Initialization. 자, 이전 시간에 제가 실제 예제를 가지고 보여줬던 것처럼 경사강법을 사용하려면 가중치의 값을 처음에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초기화된 값이 어떠한 값이냐가 신경망 모형의 성능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기화된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트라이가 됐었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중치의 초기화 값이 잘못 설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입력층이 있고 뭐 입력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은닉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활성화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설명을 위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활성화 함수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 이제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경사강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극단적인 케이스를 봅시다. 첫 번째, 너무 큰 경우. 자, 너무 크게 되면 여기서 어떠한 값이 출력이 될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네들이랑 곱해져서 더한 다음에 입력값으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가중치의 값이 크게 되면 그 다음 층에 존재하는 노드에 들어가는 입력값 또한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입력값이 커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고 있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입력값이 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이 큰 경우에는 이쪽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게 돼요. 그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제가 경사하강법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경사소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요. 그럼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초계값이 너무 크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초계값이 너무 작아서 0에 가까워요. 그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층에 존재하는 노드에 입력되는 값들 또한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얘네들도 0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왜? 가중치랑 그 전 층에서 넘어오는 출력값이랑 곱해져서 걔네들이 더해져가지고 입력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중치의 값들이 다 0에 가깝게 되면은 그러한 입력값 또한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펑션을 활성화 함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입력값이 어디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해당 펑션을 통해서 출력되는 값이 거의 항상 얼마에 가까운 값들이 되는 거예요? 0일 때 여기가 얼마죠? 0.5예요. 0.5에 가까운 값들만 출력이 된다고요. 어? 그러한 값들을 사용하게 되면 모형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게 돼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을 잘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자, 그래서 가중치 혹은 파라미터의 값을 어떻게 초기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됐고 제한이 됐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얘예요. 제비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비어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에요. 카이밍 허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히라고 읽으면 안 돼요. 히라고 읽어도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카이밍 이 사람은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데 이미지 분석의 대가예요. 그래서 CNN 알고리즘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별로 안 됐죠. 페이퍼를 보면 2015년에 제안이 된 거고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카이밍 허라고 읽어요. 그래서 허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비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제안이 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 지도 교수가 그 딥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시아 벤지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라스트 네임은 글로러시 되고요. 그래서 요 페이퍼에서 나온 방법이어가지고 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제비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비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보면은 이러한 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중치의 값들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이게 어떠한 분포를 의미하게 되냐면 유니폼 분포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니폼 분포가 무엇인지는 알죠? 특정한 구간에 존재하는 값들을 취할 확률이 다 동일한 분포가 유니폼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이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마이너스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n이 되죠.
이 n은 무엇이냐면 현재 레이어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노드에 100개, 현재 레이어에 100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n이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0.1이 되죠, 마이너스.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냐면 1 나누기 루트 n이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레이어에 100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10분의 1, 0.1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해당 레이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초기 값들이 어떠한 유니폼 분포를 이용해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요거라고. 마이너스 0.1과 0.1 사이에 존재하는 값들을 취하게 됩니다. 유니폼 분포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방법이라고요? 제비어 방법이라고. 그 다음에 제비어 방법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두 번째 이 방법, Normalize Zavier Weight Initialization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니폼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구간을 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구간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을 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6 나누기 루트 n 플러스 m이고요. 끝점을 보면은 루트 6 나누기 루트 n 플러스 m이에요. 여기서 n은 현재 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되고요. 여기서 m은 다음 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특정한 구간 사이의 유니폼 분포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중치의 값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Normalize Zavier Initialization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이 되는 케라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될 텐데 케라스는 기본적으로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비어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중치 혹은 파라미터의 값들을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쓰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허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은 유니폼 분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정규 분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요 n이. 그리고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현재 레이어에 있는 노드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분산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레이어에 노드가 1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n에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노드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산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네. 그러한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레이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이 허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에요. 얘는 보통 이미지 분석, 즉 CNN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얘를 더 많이 써요. 제비어 방법.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그 신경망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더 남긴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죠. 파라미터의 수가 많고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음? 파라미터의 수가 많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모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양이
모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민지 학생이 말한 것처럼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계학습 시간에 과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과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화죠. regularization 방법이 있고요. 신경망에서는 규제화, regularization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에는 뭐가 있냐면 drop out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드를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노드를 드랍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노드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이 드랍 아웃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간단한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구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습을 정해진 횟수만큼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기에 종료를 시켜요. 어떠한 결과를 토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대한 로스 값을 기준으로 혹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에 대한 애큐러시 값을 기준으로 자, 과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언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케이스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높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 셋에 대한 설명력은 낮아지는 경우에 그리고 비용 함수의 값으로 얘기를 하면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용 함수의 값이 줄어들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근데 원래의 그 경사관법을 사용한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서 파라미터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래 정한 그 횟수가 여기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리 스타핑은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셋에 대한 로스 값을 기준으로 그 로스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부분에서 멈춰요. 무엇을? 학습을.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종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early stopp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과적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업에서 설명을 하는 그 과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별게 아니라 각각의 노드에 입력이 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맞나요? 여기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뭐 G2라고 표현을 하면 얘네들의 분포를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러한 표준화 방법을 쓰게 되면 과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학습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놈이라고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한 10분 정도 쉬고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 텐데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 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케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을 갖기 이전에 설치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일단 그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기 이전에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프레임워크에는 크게 요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죠? 들어본 사람? 파이토치가 있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딥러닝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고요.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제공을 하는 딥러닝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이 둘 다, 다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할 거예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랑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한 2년 전쯤에 얘네들이 음? 합병을 했습니다. 즉 텐서플로우가 케라스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전통적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인터페이스가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어서 코딩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케라스를 사용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원래 오리지널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텐서플로우에서 제공이 되는 케라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 분석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케라스를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텐서플로우 관련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보면 되는데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cmd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pip install tensorflow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설치가 알아서 잘 됩니다. 예전에는 CPU 버전이랑 GPU 버전이랑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게 좀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CPU 버전이랑 GPU 버전이랑 구분 없이 하나의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CPU 버전도 사용할 수 있고 GPU 버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고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